어머니, 요양원 보내자. 그러자.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미뤄두었던 정밀 검사를 받기 좋은 날이라면서요. 아들은 어색할 만큼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쌌고 며느리는 제 무릎 위로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지요.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며느리의 값싼 방향제 냄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의 풍경이 유리창 위로 물감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는 낯선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병원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조용하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이나 운전대만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제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제 눈에 들어온 세 글자. 요양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 거대한 철문 앞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나의 집, 나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낡은 찻잔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있을 적 읍내 시장 좌판에서 사다 준 투박한 백자 찻잔이었지요. 무심한 듯 건네주었지만 그 사람의 서툰 마음이 담겨 있어 제게는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굵은 제 손가락에 꼭 맞도록 둥글고 세월의 흔적으로 은은한 광택이 감돌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주면 먼저 간 남편의 온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온기로 하루를 열곤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늘 있던 찬장 그 자리에 찻잔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여 내가 다른 곳에 두었나 싶어온 부엌을 다 뒤져보았지만 찻잔은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아가, 혹시 내 찻잔 못 봤니? 며느리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고무장갑 낀 손으로 그릇을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너무 낡고 이가 빠져서 버렸어요. 손님 오실 때 내놓기도 좀 그렇고요. 그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너무나 평온해서 저는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가 빠지다니요. 지난밤까지 멀쩡하던 잔이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눈에는 그것이 낡고 보기 싫은 쓰레기로 보였을 뿐이지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찻잔 하나 가지고 유난 떠는 늙은이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새로 꺼내준 반짝이는 유리잔에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물에서는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거실 소파 팔걸이에 늘 걸쳐두던 제 무릎 담요가 사라졌습니다. 젊을 적 제가 직접 뜨개질한 색이 바래고 올이 몇 가닥 풀어진 낡은 담요였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며느리가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려서요. 라며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쓰려고 내놓으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져 있곤 했지요. 그 담요는 볕 좋은 날 제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꾸벅꾸벅 졸 때면 포근한 이불이 되어주던 것이었습니다. 담요가 사라진 후 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끼며 거실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은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과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던 그 사진은 제게 남은 유일한 남편의 흔적이자 이 집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아들 내외와 손주의 반듯한 가족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인화한 너무나 선명하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없었습니다. 제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을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낡은 것들과 함께 창고 어딘가에 처박혔거나 이미 버려졌을 테지요. 이 집의 과거는 그렇게 지워지고 제가 없는 현재만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의 제자리도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가족들의 밥을 해먹인 곳이었지요. 제가 끓인 된장찌개 맛은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며 남편과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솜씨를 부려보려 부엌에 서자 며느리가 제 손에서 칼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 입맛은 요즘 사람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손맛은 이제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물건들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존재 자체가 조금씩 지워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면 소파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하던 아들 내외는 거짓말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별 얘기 아니었어요. 라며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지요.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저 소리 없는 배경이 되어갔습니다. 아들 영민이는 제게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하면 그는 피곤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의 편이었습니다. 제가 서운함을 토로하면 엄마도 지연이 입장 좀 이해해줘.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힘든 사람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제 마음의 힘듦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는 이 집에서 저의 흔적을, 제가 살아왔던 시간의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사를 오기 전 원래 살던 사람의 흔적을 말끔히 청소하듯이 말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드러내고 묵은 벽지를 뜯어내고 낯선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저라는 존재를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작은 골방에 누워 사라진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찻잔의 감촉, 담요의 온기, 사진 속 남편의 미소. 그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조각들이었고 제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 조각들이 하나씩 뜯겨 나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구멍이 뚫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공간은 이제 이 작은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들리는 마루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제 방의 크기를 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이 방마저도 비워져야 할 그날이 오게 될까봐. 저를 위한 빈 방이 어딘가에 이미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에 밤새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 불안은 축축한 이불처럼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마음까지 바싹 마르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늙으면 잠도 갈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제 무게를 싣지 않으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빗줄기와 함께 잠들지 않은 두 사람의 목소리가 독처럼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본래 남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상스러운 짓이라 배웠지만 그 순간 어떤 불길한 힘이 제 발을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붙박아 놓았습니다. 먼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날이 서고 지쳐버린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더는 못해. 나도 이제 한계야. 당신 엄마잖아.
당신이 좀 말해. 그 속삭임은 칼날 같아서 어둠 속에서 제 살을 베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숨소리가 굉음처럼 느껴져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윽고 제 아들 영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당신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힘없고 무기력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변명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비웃듯 잘랐습니다. 조금만. 그 소리 지긋지긋해. 내가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 시설 깨끗하고 좋은 데 많대. 이젠 정말 결정해야 해. 시설 좋은데. 그 세 단어는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제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 했습니다. 아, 그래서 내 찻잔이 사라지고 내 담요가 사라지고 내 사진이 사라졌던 것이구나. 나를 위한 빈 방을 만들기 위한 준비였구나.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한기는 뼈 속까지 스며들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는 제 심장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잘 만든 가면처럼 보였고 아들은 제 눈을 피해 밥그릇에만 코를 박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앞에 내려놓는 국그릇은 더 이상 아침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육처럼 느껴졌습니다. 곧 시설로 보내질 늙은 짐승에게 주는 마지막 먹이와도 같았지요. 어머니, 소화 잘 되는 걸로만 끓였어요. 그 상냥한 말은 이제 당신은 우리와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보란 듯이 두툼한 안내 책자 몇 권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반짝이는 종이에 인쇄된 행복한 노후, 내 집 같은 편안함 같은 글자들이 제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은 제게는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식들에게 버려진 이들의 창백한 박제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보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것은 제게 보내는 무언의 압박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정보의 탈을 쓴 무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영민이가 퇴근하고 안방으로 들어가기 전 겨우 붙잡고 말했습니다. 영민아, 내가 어릴 적에 열이 펄펄 끓어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 그때 내가 너를 밤새 업고 동네 병원으로 뛰었잖니. 눈이 펑펑 오던 그 겨울밤, 내 작은 몸이 불덩이 같아서. 내 등짝이 다 타는 것 같던 그 밤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단다.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어미의 그 헌신을 기억해달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뿌리치며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옛날 얘기 제발 그만 좀 해. 지연이 힘든 거 안 보여? 엄마가 자꾸 그러면 지연이도 나도 너무 힘들어. 그 순간 제 아들과 저 사이에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바친 제 평생이 그 한마디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세상 안에 속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낡고 성가신 짐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외면은 며느리의 어떤 구박보다도 더 아프게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낯선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저들은 저의 형기를 결정할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유배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진실 앞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소금 기둥처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앉았습니다. 저는 제 찻잔처럼 낡은 담요처럼 그저 버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쫓겨나지는 않으리라 저는 어둠 속에서 마른 주먹을 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귀찮고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면 기꺼이 그런 존재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인 투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며느리가 가장 아끼는 하얀 그릇 세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사왔다며 먼지 하나 없이 닦고 또 닦던 그릇이었지요. 저는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돕겠다며 굳이 부엌으로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기어코 그릇 하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손에서 그릇이 실수로 미끄러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놀람보다도 역시나 하는 경멸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늙은이의 얼굴을 하고 말했지요. 어머나 아가. 이걸 어쩌니.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늘한 반응 속에서 작고도 비참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은 세탁기였습니다. 평생 손빨래와 구식 세탁기만 써온 제가 복잡한 버튼이 가득한 최신형 세탁기 사용법을 모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몇 번을 배우고도 일부러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 이 망할 놈의 기계는 어떻게 돌리는 게냐? 텔레비전을 보던 며느리는 하던 일을 멈추고 와서 버튼을 눌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 2~3번씩 반복되는 것은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한숨 소리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직 이 집안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 최소한 성가심으로라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의 서툰 저항은 제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막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행동은 그들의 계획에 더 확실한 명분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또다시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봤지? 어머니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거. 그릇을 깨트리시질 않나 했던 말을 또 하시질 않나 이러다 큰일 나겠어. 불이라도 내시면 어쩔 거야. 더는 미루면 안 돼.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제 일말의 죄책감 대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초조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의 전쟁은 그들에게 그저 노망의 명백한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법정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절망이 제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방 안의 벽지가 저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착각에 시달렸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짐이 되어 끌려나가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인가 보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창문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이 낡은 장롱의 자개 무늬를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몸을 일으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입고 있던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결의 감촉이 아득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빳빳한 옛날 지폐 몇 장과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낡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월급 봉투에서 몰래 빼낸 1,000원짜리 몇 장,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아 모은 동전들. 제 고단했던 세월이 그 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래 깔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혼례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남편도 아들도 없이 처녀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3세 박숙자가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세상의 어떤 그늘도 알지 못하는 맑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박숙자는 누군가의 아내도 영민이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제 무기는 달아빠진 모성애도 가련한 동정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 박숙자의 이름으로 살아온 제 인생 그 자체여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릇을 깨트리지도 세탁기 사용법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낡은 통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제 손에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거울 속 늙고 주름진 제 얼굴 위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23세 박숙자가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맑고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제 방으로 직접 들어와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는 날이에요. 날이 차니 따뜻하게 입으셔야지요. 그 목소리는 마치 녹음된 것처럼 다정했고 그 계산된 친절은 칼날처럼 제 피부를 스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골라주는 제 옷 중 가장 곱지만 가장 불편한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기에 더 이상 두렵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지요. 아들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부축하며 어머니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끝내 제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은 너무나 미약해서 아내의 단호함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익숙한 동네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제 늙은 얼굴을 비춰보며 풍경 위로 겹쳐지는 지난 세월을 더듬었습니다. 저 시장 골목, 비릿한 생선 냄새와 시끄러운 흥정이 가득하던 저곳에서 저는 영민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장을 보곤 했습니다. 제 손가락 하나를 겨우 그려쥐고 아장아장 걷던 그 아이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 때 약국의 불빛이 보였지요. 그날 밤 열에 들뜬 아이를 업고 저 약국 문을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릅니다. 제 등은 아이의 뜨거운 숨으로 축축하게 젖어갔고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영민이의 초등학교 정문도 지나쳤습니다. 처음으로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들어가던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저 아이가 세상에 큰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 인생은 온전히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낯선 길로 접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하얗고 거대한 아무런 표정도 없는 건물 앞이었습니다. 아들은 시동을 끄고도 한참이나 운전대만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애써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눈에 들어온 차가운 간판. 요양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지요. 올 것이 왔구나. 며느리가 먼저 차에서 내리며 제 쪽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여기가 앞으로 어머니가 편히 지내실 곳이에요. 공기도 좋고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마지막 예의를 차리려는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순히 내리는 대신 품속에 깊이 넣어두었던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낡은 통장과 미리 준비해둔 집문서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 뭉치를 며느리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며느리와 차마 내리지 못하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이 제 모든 것을 건 그 행동이 대신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집, 내 청춘 바쳐 내 남편이랑 피땀으로 일군 내 집이다. 너희가 날 모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거둬준 게야. 내가 너희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준 것이란 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너희가 나가라. 요양원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얼어붙었고 바람 소리만이 우리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며느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어떠한 소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동차 엔진의 낮은 울음소리와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방향 지시 등의 희미한 소리만이 그 얼어붙은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백미러에 비친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과 텅 비어버린 눈동자. 그는 운전대만 붙잡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고 제 옆자리에 며느리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혹은 그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오히려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건 싸움에서 이겼고 지금은 함락된 성으로 돌아가는 늙은 장수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늘 저를 짓누르던 습하고 서늘한 기운 대신 주인을 기다리던 텅 빈 고요함이 저를 맞았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진공 상태가 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신발을 벗고는 각자의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안방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백기이자 저와의 세상 사이에 긋는 마지막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낡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제게서 칼을 빼앗듯 가져갔던 그 부엌에서 이제는 그 누구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멸치를 볶고 물을 나박하게 썰고 두부를 으깨 넣는 제 손놀림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집의 심장을 뛰게 했던 익숙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구수한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저의 오랜 향기였으며 제가 여전히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식탁의 구석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늘 아들이 앉던 상석, 텔레비전이 가장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맞은편에 어색하게 앉아 밥그릇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아무도 찌개가 짜다 싱겁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알 씹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하게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탁은 이 집의 권력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길고 조용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질서는 새로 쓰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거는 대신 제 주변을 그림자처럼 비껴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고 제 행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도 제 눈을 피하며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전의 회피와는 다른 불편하고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습니다. 따스한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위태로운 평화와 서늘한 존중이 대신하게 되었지요. 저는 며칠 뒤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제 낡은 백자 찻잔을 찾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버렸다던 그 찻잔은 다행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나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먼지와 냉대 속에 빛을 잃었던 찻잔의 표면을 정성껏 닦아내자 세월이 빚어낸 은은한 광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치 제 자신의 잊혔던 존엄을 닦아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가 내려놓은 유리잔을 조용히 옆으로 밀어내고 제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찻잔의 감촉이 지난 세월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작은 골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낮에는 거실 소파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며느리가 아끼던 소파 쿠션을 제 등 뒤에 편안히 받치고 제가 보고 싶은 낡은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을 봅니다. 리모컨의 주도권은 이제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들으라는 듯 일부러 소리를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소음과 정적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승리의 감각은 이내 옅어지고 거대한 고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제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문득 이 거실에서 들려오던 옛소리들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린 영민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내던 까르르 웃음소리, 명절날이면 남편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정겨운 목소리들. 그 모든 온기는 이제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방문을 닫았건 안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어떤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집 안에 저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를 위한 빈 방은 없습니다. 모든 공간이 바로 저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집 전체가 온기 없이 저 혼자만 남은 거대한 빈 방이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집을 이겼지만 어쩌면 가정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이름이 새겨진 저의 방을, 저의 세상을 되찾은 것입니다.